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계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공고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법적 지위도 없고 법적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해주는 대로 결정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의 통합 이전을 권고했습니다.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통합해 강서구 대저동 새 부지로 옮기는 건데 강서 지역의 반대가 거셉니다. 16년 동안 끌어온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 문제, 이번엔 해결이 될까요? 이어 뉴스앤 이슈는 신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부산시 교정시설 그러니까 구치소와 교도소의 통합 이전을 두고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대변인을 지내신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오세경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는, 통합 이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부산의 교정시설은 네. 약 한 50년 정도 된 시설물로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용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수용자의 기거 공간이라든지 위생시설, 기밖의 부속시설들이 너무 낡아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화재나 전염병 등 각종 재해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는 네네. 저희 위원회가 현장 방문했을 때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문제가 과밀 수용 문제인데요. 과밀 수용. 네, 네네. 현재 부산의 교정시설은 약 한 120% 정도 초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부산 고등법원과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 침해로 네.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네. 이렇듯이 이제 시설의 노후화, 그다음에 안전 사고의 네네. 취약성, 그다음에 과밀 수용 문제가 매우 인권 커서 문제. 네네. 현대화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 논의의 과정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한 4, 5년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 이거 좀 최근에 했던 노력이고요. 약 16년간 16년 동안 이전 동안 네네. 이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네네. 2007년에 시작하는데 강서구 화전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을 한번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서부산 법저 타운 내 구치소를 병설 이전을 계획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사상구 감전동 위생처리장 부지에 구치소를 이전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지역 주민의 아무튼 반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변인을 맡으셨던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거 간략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는 어쨌든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네네. 법학, 행정, 도시계획, 건축 분야의 전문가 9명과 시민단체에서 3명, 그다음에 시의원 2명, 그래서 총 14명으로 이제 구성이 네. 됐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이제 활동을 말씀드리면 6월에는 이제 부산 교정시설을 현장 방문했고요. 예. 그다음에 7월에는 국내 현대화 시설인 서울의 동북지소와 네. 남부 교도소를 네. 저희가 네. 방문을 네.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8월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토의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에는 시민 여론조사, 11월에 시민 토론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지선정위원회가 상정했던 후보지가 2곳이었죠. 네네네. 네. 사상하고 강서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네. 이거는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전 후보지를 사상과 강서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네. 부산시가 용역을 했습니다. 네.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라는 걸 했는데 이 용역 결과 그 일환이 이제 지역별 이전, 각자 지역별로 네. 교정시설 이전하자는 네, 안과 네, 네. 또 두 번째 안 통합 이전, 시설을 통합해서 이전하자는 이런 용역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통합 이전하고 각자 이전, 그러니까 지역별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네.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예예. 네네. 그 용역 결과로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네. 또 보면은 이제 지역별 이전인 경우에는 일단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자기 네, 지역에 네, 한 거니까 네, 네, 네. 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경제성도 조금 양호하고요. 그 통합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교정 시설을 일원화시키니까 네. 그 개발 및 사후 운영 관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지역별 이전과 통합 네. 이전의 경제성 문제가 좀 경제성 대두됐는데 문제. 네. 이거는 그 지역별 이전인 경우에는 통합 이전보다 그 사용하는 부지가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적은 부지로 인해서 아마 보상 금액 차이 때문에 이게 경제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 시민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별 이전과 통합 이전인데요. 통합 이전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전체를 보니까 42.1%인데 그래도 뭐 절반을 넘지는 못한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 이전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를 않는데 네, 네. 이런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민 여론 조사를 할 때 가능한 한 네. 많은 부산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네,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해당 지자체 주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서구민 그 사상구민 각각 600명씩, 그다음에 일반 사상과 강서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부산 시민 800명 해서 네. 2,000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직접 대면 조사한 겁니다. 아, 네. 예, 네, 예. 그래서 네, 네. 그 나름대로 지역안이 좋으냐, 통합안이 좋으냐 이런 거를 갖다 설문조사했는데 그 역시 그 지역 이전이 29.9%, 통합 이전이 42.1%.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답한 유보가 28%로 아마 통합 이전이 지역별 이전보다 조금 더 여론조사는 높게 나타난 걸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합 이전이 이 정도의 그 여론의 힘을 가지고서는 사실 좀 명분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선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시민 여론조사뿐 아니라 네. 아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기 토론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그 BRT 할 때도 이제 시민 수기 토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그런 토론 과정이 필요해서 그 150명의 그 시민 참여단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단의 그 수기 토론을 한 뒤 그 네. 시민 참여단이 또 다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통합 이전을 권고했던 그런 그 그 권고에 대한 지역별 근거가 이전이 있죠. 44.1%, 네, 네, 네. 통합 이전이 55.9%로 그 통합 이전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 CG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시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의 네네네. 결과로 나온 그런 그 토론회 전하고 예. 토론회 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통합 이전이 50%가 넘어갔네요. 이제 55.9%. 네. 아무튼 뭐 이게 CG에 보다시피 그 토론 네. 전에는 각각 그 50명씩 각 지역별 통합 이전 유보로 이렇게 네. 이제 선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기 토론 결과 후에 역시 그 통합 이전안이 55.9%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별 이전에 보태진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네. 예, 유보했던 분들 들이- 중에 상당 숫자가 통합 이전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런 이렇게 이제 결과인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통합 이전 찬성이 많기는 해도 과반 이하고 네. 또 지역별 이전과의 지지율 격차가 11.8%밖에 나지를 않거든요. 그럼 결국 통합 이전에 대한 그런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네네. 있으십니다만은 네네. 그 시민 참여단 분들은 그냥 참여해서 그 뭐 설문조사에 응한 건 아니고요. 네네. 미리 사전 그 교육도 받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역별 이전과 통합 이전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네네. 토론도 다 거치고 질의응답도 거쳤습니다. 네네. 그 외에 또 분임별 토의를 했는데요. 그 분임별 토의에 대한 결과도 다 같이 공유하고 나중에 이제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 참여단 94.5% 정도가 자기 그 이제 수기 토론의 결과가 자기 의견과 다를지라도 네네. 충분히 저는 존중하겠다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수기 과정이 굉장히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 나온 그 11.8%라는 차이는 네네. 꽤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지 선정의 주체는 부산시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결정하고 강서구, 사상구가 추천합니다.
주민 어떤 요구 시설을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을 활력화하실 수 있는 어떤 기능들도 아마 부산시가 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관련 그림부터 한번 보고 얘기를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지금 통합이전 대상 좀 어딘지 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가운데 이제 대저 IC라고 보이는 그 선이 네. 남해 고속도로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부산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가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그건 남해 고속도로 남측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 대상지로 옮기려는 데는 그 북쪽에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인데 약 네네. 40만 제곱미터에 거기에 이제 교도소와 구치소를 통합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과 전체적인 내용이 공고안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결정된 예, 예. 게 아니라 예. 네, 공고안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강서구와 사상구의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권고안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사상구에서는 최종 결정된 것처럼 네. 뭐 프랭카드도 붙고 해서 좀 네, 네. 그 나름대로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가 좀 보이고요. 또 강서구에는 강서구 나름대로 그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네, 네. 또 언론 예를 들면 브리핑을 통해서 아 입지선정위원회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막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최종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 간의 갈등 완화 차원에서도 상대 지역을 자극하는 행동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우리 시사 포커스인 제작팀이 강서구청장 그리고 또 지역 시의원 두 분의 출연을 요청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나오시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협의 주체는 모두 해당 기초지자체였고 기존의 교정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를 넘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한 전례가 없다. 무엇보다 현재 강서구 지역 주민들과 강서구는 부산구치소의 강서구로의 이전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고요. 어떠한 권한도 없는 부산시와 입지선정위원회와의 방송 출연은 무의미합니다. 또 기사에서 제안해 주신 방송 출연을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하셨고 향후 본 의원은 14만 3천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부산시의 졸속, 부실,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서 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부산교정시설 강서 통합 이전을 결단코 막아낼 것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이제 출연을 못하는 그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일단 부산시가 그 교정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도 꽤 오랜 기간 했고 그 용역 경험을 받아서 이제 입지선정액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입지선정위원회도 어쨌든 6개월 정도 네네.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또 2,000명의 시민 여론조사도 했고요. 150명의 시민 수기 토론 과정도 거쳤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12번의 또 선정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 결과를 네.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졸속 부실 무책임이다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네. 것은 또 그 법무부와 부산시가 2019년에 그 체결을 맺습니다. MOU를 네네. 맺는데 네네. 그 통합 이전에 대한 MOU를 맺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네. 쭉 해온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방금 공문에 이어서 김영찬 강서구청장 그리고 강서구의 이종환 시의원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15만 강서 구민과 모두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입지선정의 주체는 부산시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결정하고 강서구, 사상구가 추천합니다. 부산시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교정시설 이전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지 선정에 관한 법적, 제도적인 효력이 없어 그 이상의 실현성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마치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 마냥 시민의 혈세 5억을 들여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 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것도 모자라 수억원을 더 들여
입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론조사 및 토론회를 열어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11월에 있었던 김영찬 강서구청장과 이종환 시의원의 기자회견을 한 그런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강력하게 법적, 제도적 권한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없다. 그래서 그 공고는 효력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19년도에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MOU를 체결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 용역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전자를 보시면 되고, 물론 그 결정은 법무부가 합니다. 네, 법무부 네, 시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교정 시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법무부가 체결한 거는 부산시가 추천을 하고 후보자 입지 그 후보를 추천하면은 법무부는 그걸 갖다가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할 때 지자체랑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 네네. 그 지자체가 주체가 아니고요. 네네. 지자체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은 그 협의 과정은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주체가 강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네. 이제 교수님 예. 얘기시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어떤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역대 노후 교정 시설의 현대화 사례를 서울 그리고 대구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협의 주체가 나와 있고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하고 비교할 때 어떤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 그 다른 그 지역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면은 네. 다른 지역은 각각 그 교정 시설들을 자기 그 지자체 내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은 이걸 통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네. 효율성 때문에.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다른 지역의 지자체의 경우 사례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민원 문제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포커스인 제작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장과 그리고 지역시의원의 출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부득불 아까 보여드린 그 공문과 그리고 기자회견 영상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득을 하는 작업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이 주민 설득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네, 이렇게 네. 이제 부산시 통합 이전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 때 네, 네. 거기에 이제 어떤 걸 집어넣냐면 이전 예정 주변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네, 네. 그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일단 추진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예를 들면 지원 대책 중에서는 예를 들면 뭐 교정시설 주변에 도로와 공원을 갖다가 네, 조성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체육관이나 주민 그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지원 시설을 뭐 건립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정시설에 그 뭐랄까 그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네, 네. 교정시설에서 쓰는 물품들을 지역 물품으로 뭐 우선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부산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 주민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2019년부터 이런 논의를 해왔다라고 그림을 보여드리니까 그게 결코 아니고 네, 네. 십수년간 지금 예, 진행이 되어 온 16년간 일이다 이렇게 정도, 말씀하셨는데 진행되어 온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이제 부산의 그 구치소는 네. 1973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73년, 50년 됐습니다. 73년도. 예, 예. 네, 네, 네. 그다음에 부산 교도소 이제 대조에 있는 부산 네. 교도소는 네, 네. 1977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45년 된 겁니다. 그 얼마나 시설이 낡았겠습니까? 네. 뭐 난방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런 시설을 계속 이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용자들은 엄청난 그 시설 노후화 때문에 네. 굉장히 불편을 계속 그 겪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또 안전사고도 굉장히 아마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두 시설이 위치해 있는 부지가 각각 지역의 도시 발전축 상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네. 그 주례에 있는 것은 사상재생지구랑 접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강서의 그 교도소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뭐 신산업단지 그 연구개발특구라든지 네. 그 산업단지 그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강동, 강서, 신도시가 지금 현재 지금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인근에 다 그런 개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구는
지난달인가에 이전이 맞습니다. 예. 됐다고 그렇게 네네. 들었습니다. 자, 후보지가 정식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전이 됩니까? 만약 이제 법무부와 기초지자단체가 협의가 잘 돼서 네, 이제 네.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업 시행 단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보상 그다음에 준공 착공 이거는 아마 신속하게 이루어지라 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전 후적지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위치에 있는 그 교정 시설에 네, 어떻게 네. 활용할 네,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지금 아파트 단지화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그런 시설들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그 불편을 초래했습니까? 그래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담는 그런 기능들이 그 주민 어떤 요구 시설을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네. 지역을 활력화하실 수 있는 어떤 기능들도 아마 부산시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지역의 활력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부산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 공고안이 이제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산시가 해야 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되어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끝나기를 그래 바라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원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 구도, 특히 부산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총선 승리, 윤 정부 성공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상지역구 3선인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개국 공신입니다. 그런 만큼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을 위해 친윤 의원 희생안을 권고할 당시에도 1순위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대한 장 의원의 즉각적인 응답은 세력과시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92대 4,200여 명을 불러 체육관을 가득 채우는 행사를 하며 지역구 사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문 닫는 날 저녁 장 의원은 SNS를 통해 부친 산소를 찾아 잠시 멈추겠다고 한 글을 올린 데 이어 전격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의원 불출마로 당내 기류가 급변하면서 여당 총선 리더십 변화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부산 공천과 그리고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죠. 배경은요. 네. 여러 정무적인 추측들이 있지만 저는 배경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제원 의원님께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그 간절한 진정성으로 저는 이렇게 불출마를 하시게 됐다. 배경은 오직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제원 의원님의 이런 불출마 선언이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은 네. 것이 보통은 자기가 불리할 때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을 때 면피하려고 불출마를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천이 확실시되는 아주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저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고 또 여당 내에 아주 중량급 인사가 네네. 스스로 먼저 포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런 인적 쇄신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분들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총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의 변화를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네. 기득권 타파에 대한 부분
즉 구조적 혁신에 대한 부분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는 뭐 투쟁의 정치나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좀 더 상식의 정치 그리고 역량의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목표는 총선 승리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는 정치의 변화의 시발점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네네.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뭔가 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쇄신과 혁신의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상 지역이 이전에 문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인데 그러면 이제 여야 대결 과연 누가 나서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가시적으로 좀 의사를 표현한 분들을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하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던 배재정 위원장이 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장을 하셨던 신상혜 의장님께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 같은 경우는 송숙희 여성특보 네, 우리 사상구청장을 또 하셨던 분이죠. 또 하마평으로는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님께서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이 매우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되셨고 뭐 얼마 전 산악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운집을 했을 정도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영향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선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상 같은 경우는 현재 동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두고 있고 사상 강서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로 지하화와 같은 문제를 좀 꾸준하게 지역과 소통해 왔던 민주당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김기현 대표, 이제는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죠. 예, 김기현 대표 사태가 있었고요. 부산 총선에도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그다음에 전반적인 민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도 관심사거든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쇄신과 혁신을 많이 한 정당이 국민들께 많은 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정말 혁신을 하는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인적 쇄신입니다. 네, 인적 쇄신. 저는 그것을 당대표가 본인의 사퇴로 포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분명히 총선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또 당을 수습해 나가는 이런 역동성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당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것이고 야당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조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 정당 다 조금 변화의 기류에 좀 포함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이제 사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파장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 시선이 아무래도 이 혁신과 쇄신에 좀 적극적인 정당들로 눈이 이제 쏠릴 수는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 정당들이 이제 좀 더 귀추를 주목을 하면서 어떠한 정치를 펼쳐 나갈지 역량 있는 면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산 엑스포에서의 실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민생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쇄신으로의 기대는 국민들에게서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인적 쇄신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남은 일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내년 4월인데 내년 4월까지 남은 일정이 중요하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지난 12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등록한 이 후보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은 운동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 상황 이후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입 후보에 좀 제한이 있는 분들은 1월 11일 전까지 사직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선거법 기준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3월 21일부터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이 신청이 됩니다. 이 신청이 끝나고 난 다음 재외국민 투표나 뭐 선상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 거쳐서 이제 4월 10일 본 투표로 총선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3월 21일 20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정당에서는 지금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해야 돼요.
공천. 이제 네, 공천이라는 공천. 게 네, 전부 다 공천하지만 음. 이게 속뜻이 공직선거 후보 추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네, 공천이라고 네,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 결과를 마무리 지으면 정식 후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보들이 이제 2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 4월 5일, 6일에 이제 사전 투표 그리고 4월 10일에 본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관련법 개정이 지지부진한데 이재명 대표 묵묵무답 원론적 답변이 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부산시당 당사로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부산이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그리고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하 회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국제금융도시에 걸맞는 계획이 부산에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이 국제금융도시에 걸맞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최고위 회의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연내 국회 입법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는데 방문 배경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유치가 실패가 되면서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허탈감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민생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동력적으로 힘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방문을 하셨고 특히 이번에는 부산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좀 더 둘러보면서 실효적인 개정법을 논의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엑스포가 우리의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실은 시민들께서 좀 많이 서운한 마음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주에 부산을 방문하셔서 또 민심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 생각하고 야당 대표께서도 그런 취지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중량급 정치인들이 자꾸 방문하고 메시지를 주고 사업을 약속하고 이런 행위들은 저는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부산에 대한 미래 산업과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위로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에서 놓여져 있는 현안이 결국은 부산의 미래와 지역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가덕 신공항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리고 이제 북한 재개발에 대한 부분의 강조를 조금 더 하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경우에서는 선보상 후 구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에 있는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그 실효적인 정책을 좀 제안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저는 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서은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비토를 좀 많이 하셨고요. 또 박재호 의원님 같은 경우도 발언을 하시면서 정부 비토를 많이 하셨어요. 부산까지 오셔서 좋은 공약을 많이 내어주시고 많은 사업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해주신 것에는 고마움을 느끼나 또 굳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비토를 하고 갔어야 되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우리 원내대표께서 대구를 방문하셨을 때 홍준표 시장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여당의 광역시장을 만나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대화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에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을 때 우리 박형준 시장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결국에는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민주당 이번 지도부의 방문은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산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은행 이전인데 좀 전에 영상 보니까 언급을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다만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기를 우리는 바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수도권 의원들이 많고 또 수도권의 표심 때문에 그러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준 시장께서 산업은행 관련해서 면담도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을 했고 수차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쎄라는 표현으로 일관하신 것은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선택이 아쉽다.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각성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좀 빨리 도와주면 좋겠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기는 합니다만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균형 발전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이런 부산의 산업은행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나 오히려 외면받는다라는 이런 비판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 아쉽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사안은 사실 지역항공사인 지금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상공계도 굉장히 기출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준 시장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 시민분들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이제 우리의 동력들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당 지도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왜 법이 빨리 제정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약간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거는 그 본부를 서울에 둔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뭐 굳이 그게 안 돼도 좀 기관들은 이전을 할 수 있고 진행 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저는 부산 시민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또 물 건너가는 거냐? 또 이게 법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냐? 그게 사실이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업은행법 제1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뭐 지금 산업은행법 제1조에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국 어디에서 둘 수 있다 아니면 부산에 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를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올해가 2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도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불가능할 것이고 또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총선 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부터 더 큰 아젠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은행 아젠더는 총선 이후로 밀릴 것이다라고 전망하고요. 총선이 끝나고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급물살을 타느냐 또 딜레이가 되느냐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것에 비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까지 좀 합의를 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당장 말씀하신 제1조에 대한 법 규정을 바꾸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어지고 부산으로의 이전이 이제 법적으로도 보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절차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내부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뭐 근로자들과의 소통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조금 완전한 이전이 될 수 있는 그 소통과 플랜을 만드는 것은 또 별도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부산 지역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폐점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이 주된 이유인데요.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롯데마트 부산 금정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 대형 마트가 있던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 서면의 또 다른 대형마트입니다. 서면이라는 최고 상권에 들어섰던 대형마트지만 역시 내년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가마트 남천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내년 6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트 부지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폐업은 대부분 영업 부진과 직결돼 있습니다. 주말 장사하는 업체거든요, 저희는. 둘째 며칠을 영업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매출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부산의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9%가 줄었고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15.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백화점들의 매출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2.2%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36조 8천억 원을, 네이버 쇼핑은 연매출 3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출현으로 유통업계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대형마트 이미 폐점된 곳도 여럿 있고요. 또 폐점을 지금 하겠다라고 예고한 곳도 많이 있는데 폐업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시대의 흐름, 시류의 변화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배송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서 식료품, 또 물건들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곧 이른이 다 돼 가시는데도 쿠팡으로 또 주문을 잘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이 지금과 같은 이 대형마트 줄 폐점 사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계 매출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2.4%에서 올해 49.8%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으로 높아졌습니다. 네네. 반면에 대형마트 비중은 2014년 27.8%에서 13.3%로 현재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의 소비 지출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수입은 절반으로 주는 입장에서 인건비나 유지비는 계속해서 지출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 휴업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네. 의무 휴업을 네, 하게 되면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이제 의무 휴업을 한 건데 재래시장 점유율이 10년 전 14%에서 지금 8%까지 떨어졌어요. 오히려 또? 네. 그러니까 같이 상관없이. 떨어지는 개념인 거고 우리 대형마트의 규모에 따라서 매출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00억에서 500억의 매출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휴업이 주는 파장은 저는 적다라고 보고 심지어 저조차도 의무 휴업 전날에 구매를 하든지 또 그 다음 날에 구매를 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무 휴업 시스템이 이 지금의 줄폐업 사태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합니다. 저는 아주 그렇게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하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기존에 목표했던 바를 좀 역행할 수 있게 하는 이 대표적인 규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될 것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주말로 오프라인의 소비 지출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대형마트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활성화가 되면서 전통 시장으로의 소비 지출마저 흡수를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의 강화가 되는 부분을 미처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주말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대한 휴업이 시민들에게도 익숙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온라인으로의 쇼핑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데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문제하고 일자리 감소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트 한 군데당 900명에서 1,200명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형마트가 10개가 폐점하게 되면 12,000명의 실업
생깁니다. 와. 엄청난 숫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트를 중심으로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존에 있는 상권까지 무너지는 것을 반영하면 더 많은 숫자의 실직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리 방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내가야 될지 이것을 네. 국가와 기업에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에서도 롯데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 이미 쇼핑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배송을 시키는 것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실직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노동자들을 전환시킬지 이 대책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대형마트 점포 한 곳의 평균 매출이 500억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방문을 하게 되면 마트 자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 있는 안경점이나 그렇죠. 미용실이나 다양한 자영업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까지도 같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게 되면 약 3만 명 이상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근로자들의 그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 대형마트 없어지면 그 자리에 또 주상 복합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교통이나 위치가 좋은 지점이 네.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업이 구매를 한 부동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을 할 것이고 개발을 할 것입니다. 사실상 기업이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나 지자체나 혹은 중앙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공공의 이익이 좀 준수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네네. 그런 역할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개발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개발, 환경을 훼손하고 주변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난개발을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폐점을 해서 폐허가 된 건물을 우리가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더 크고 또 좋은 플랫폼들이 들어간 주민들의 숙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시스템에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 너무 큰 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나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초혼 신혼부부 수는 4만 6천여 쌍으로 이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45.7%로 절반에 가까웠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는 10%에 불과했습니다. 또 초혼 재혼을 포함한 부산의 신혼부부 수는 5만 8천 쌍으로 전년도보다 4,200쌍 줄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부산의 지역별 내국인 방문객 수는 서면이 45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대시장 306만 명, 해운대수욕장 278만 명 순이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해운대보다 소폭 적었지만 대신 20대 방문객이 46%로 해운대보다 30여만 명 더 많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1인 가구는 51만 2천 가구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20대, 30대가 그 뒤를 이어 젊은 층 1인 가구가 많은 서울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부산 지역의 지난달 실업자 수가 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8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취업자 수는 0.8% 감소한 168만 3천 명으로 이 가운데 건설업 분야 취업자 수가 13.7%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최근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마이코플라즈마 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225명에서 이번 달 첫째 주 249명으로 꾸준히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공공의료의 핵심인 부산의료원이 엔데믹 이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마저 걱정하고 있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의 필요성만 강조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길 바랍니다. 있는 시설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